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스티븐 로젠바움의 큐레이션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죠. 전시품들을 배치하고 보기 좋게 조직하는 사람인데요. 큐레이션 역시 비슷합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콘텐츠를 용도에 따라 분류, 배포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 오늘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스티븐 로젠바움의 큐레이션을 들려드립니다. 디지털 정보의 양이 급증하면서 양질의 의미 있는 정보 수요는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특별한 사업 기회가 숨어 있다. 큐레이션은 이제 곧 우리의 비즈니스와 디지털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제일 처음 큐레이션을 접하는 곳은 주로 웹사이트, 잡지, 기타 매체가 될 것이다. 자칫 큐레이션이라는 트렌드가 오래 알고 신뢰해온 기업들을 위협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큐레이션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지않아 큐레이션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물건을 추천하고 검토하는 방식,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집하고 공동 구매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무엇을 구매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큐레이트된 경험은 본질에서 개별적인 단순한 결정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유명 IT 블로거인 로버트 스코블은 이렇게 말했다. 건초 더미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바늘을 찾아줄 사람이 필요해질 거예요. 오늘날 트위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한 트위터 스트림 속에서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논의해야 할 새로운 인간의 패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세상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패턴을 포착해내는 큐레이터가 쥐고 있어요. 대중매체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대화로의 변화가 현실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소비자가 기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는 기존에 상대하던 기업에 사든지 말든지 식의 태도를 참을 필요가 없다. 대신 싫어, 그런 태도를 바꿔버리고 브랜드를 우리가 장악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던 소비자의 단결된 커뮤니티를 촉구하는 소비자 전도사 역할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있다. 큐레이션은 기존의 컨텐츠에 새로운 가치를 덧붙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존 밀러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경기를 녹화해서 이를 하나의 미디어 자산으로 만들었다. NBA 녹화 장면은 일종의 지나간 뉴스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후 AOL 구조조정을 맡은 밀러는 적은 비용으로도 대량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서 과학기술 블로그인 엔가젯을 인수했다. 그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로 인해 큐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어바웃닷컴을 설립한 스콧 쿠르닛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쌍방향 미디어의 매력에 빠져서 인간 큐레이션 서비스 회사인 마이닝 컴퍼니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광범위한 주제를 모두 다뤘지만 이후에는 주제 항목 수를 줄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해서 전권을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큐레이션이란 개념이 많은 입소문과 호응을 얻고 소비자 큐레이션의 정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큐레이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큐레이션 경계를 비판하는 견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큐레이션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부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다.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모호하고 공정한 사용과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법정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세스 고디는 큐레이션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천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서 무엇인가를 찾고 재구성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엇을 하든 그 분야에서 튀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고디는 이렇게 말한다. 산업혁명은 끝났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집단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제 제3의 집단, 즉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블로거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일 수도 있죠. 고디는 결국 대체 불가능한 조체, 즉 린치핀에게 권력이 있다고 본다. 이제 콘텐츠 업계의 핵심 세력은 창작자가 아니라 수집기가 돼갈 것이다. 블로거인 에링턴은 오늘날 모든 뉴스가 자체적인 링크 공헌도에 따라 살아남거나 사라진다고 말한다. 수집기와 실시간 웹 덕분에 온라인상 중요하고 유용한 콘텐츠가 정보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큐레이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 모든 브랜드는 소비자 권력의 출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객과 소통해야 하고 고객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전까지 인간을 소비자나 시청자 중 하나로 여겼다면 이제는 창작자자 의사결정의 리더로서 더는 수동적이지 않은 존재로 봐야 한다. 웹 기반 브랜드 큐레이션 기업인 큐레이션 스테이션의 창립자 조셉 리턴은 좋은 큐레이터란 신뢰, 인지도, 소통 능력, 커뮤니티, 참여, 상호작용, 지속적 관심, 친근감 등의 확실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소 역설적으로 잘 실행된 브랜드 큐레이션은 잡음 차단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답을 찾고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정보가 도착하면 그 정보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외부 잡음이나 콘텐츠는 수신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지만 쉽지 않은 기회다. 큐레이션은 전문가 외의 영역에서도 급부상하는 추세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미 큐레이터인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 소비자 주도의 콘텐츠 발굴 등으로 이른바 우연한 큐레이터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즘 같은 큐레이션 시대에는 각양각색의 콘텐츠 제작자가 차고 넘친다. 반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가 찾는 콘텐츠를 발견하기는 부쩍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한 큐레이션이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소극적인 추천이다. 또 대중을 위한 큐레이션이다. 지금 있는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가? 단골 식당이나 주점을 공유하는가? 신용카드 명세서나 주식 거래 내용을 공유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저도 모르게 우연한 큐레이터가 됐는지도 모른다. 트위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 첫째, 마음대로 정보 소스를 취하거나 끊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손에 권력을 쥐어줬다. 둘째, 누구나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반을 형성할 기회를 주었다. 트위터의 가장 큰 업적은 큐레이션을 의미 있고 중요한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다. 우리는 큐레이션이 중심을 차지한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 큐레이션과 믿을 수 있는 미디어 큐레이션, 대중 큐레이션 등 모든 큐레이션은 세상의 모든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에 빠짐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과 기업, 브랜드가 큐레이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핵심 자질이 필요할까? 어바웃닷컴을 만든 스콧 쿠르닛은 호기심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사람을 고용할 때도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파악할까를 고민한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큐레이터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우연히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큐레이션이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큐레이션의 다음 단계는 기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인간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70명이 이르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미래를 필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에는 인간이 필요하다.
정보의 과잉, 정보 홍수, 요즘 시대에 정말 어울리는 말이죠.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일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소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꼭 이 큐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평상시 잘 접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